저도 이 공문원 연구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발효라고 하는 건 흔히 아시다시피 김치와 같은 젖산 발효, 그 다음에 술을 만드는 알코올 발효, 식초를 만드는 초산 발효, 이 세 가지를 주로 이렇게 꼽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이나 김치, 그리고 술을 만드는 발효 음식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반면에 식초를 이용한 문화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발달된 식초 문화를 어떻게 제조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왜 다시 식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식초와 김치와의 함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신맛을 좋아하는 건 그냥 단지 기호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마 생물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생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유기산, 과일을 먹든지 이렇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발효 산물인 식초를 통해서 먹는 게 있는데, 통상 신맛하면 대부분 식초만을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젖산 발효 역시, 김치와 같은 젖산 발효 역시 초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식초 부산물인 식초가 이제 발효하면서 만들어내는 유기산과 똑같은 유기산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비중하고 농도하고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초산보다는 김치 문화가 발달하면서 젖산을 통한 신맛 섭취를 주로 해왔고요, 음식에서는. 그리고 치료나 위생 아니면 약용으로 먹는 게 조금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효모에 의해 알코올 발효가 되고, 여기에서 생성된 알코올이 한 6에서 8% 정도의 추산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식초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사이클은 포도당이 분해돼서 젖산 발효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배추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조금 굉장히 종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너무나 만들어지는 선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양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표로 만들 수는 없었고, 대부분 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젖산을 비롯한 유기산들이 거의 좀 유사하게 생겨납니다. 물론 식초는 가장 주종이 초산이고요. 그리고 초산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하고 날카로운 신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 조금 은은한 신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맛이라는 것이 젖산 문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젖산 문화에 속하는 김치를 위주로 해서 신맛을 섭취하는 문화권인데, 도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는 채식하고 곡물을 위주로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밥하고 같이 어울리는 신맛이 감칠맛과 저자극성 신맛으로 충족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샐러드를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물은 이제 식초를 치지 않고 다른 장류와 버무려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절임 채소가 이렇게 밥하고 같이 먹는 부식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식초를 통한 신맛이 아니어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초산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육류나 어류, 동물성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상큼한 산미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비릿한 맛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나 아니면 생선회 같은 걸 먹을 때 살균을 하기 위한 역할로도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임 채소 같은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젖산 발효보다는 산미가 좀 강한 형태의 발효가 나타납니다. 일본은 뭐 두 가지 생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식초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제가 봤는데요. 이거는 음식을 같이 먹는 음식과 어우러졌을 때의 현상이고, 도대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 초산 발효도 과일을 이용해서 초산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을 포기하고 밥 먹는 걸 포기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곡물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 수수, 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걸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곡물을 이용한 식초를 많이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 구조이죠. 또 하나는 과일 같은 경우는 단순당, 다당 이런 거기 때문에 강화하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지지만, 곡물을 식초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누룩을 만들다든지 만들어진 누룩을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집적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이 바로 이제 초산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알코올 농도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산균 발효를 하시는 분들, 키우시는 배양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초산균이 진짜 잘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초두루미로 식초를 만드셨던 우리 어머님들 초를 망쳐갖고 옆집에 식초 얻으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중에 병폐가 일어났을 경우 술하고 식초는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김치는 맛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구조상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김치 문화 정도로 만족을 하고, 고가의 식초는 약용이나 의뢰용이나 아니면 양반가나 아까 김상국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궁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보셨겠지만 음식에 곁들이는 소스로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라고 해서 절임 채소도 사실은 절임 채소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저가 이 초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유산균, 젖산 발효보다 약간 더 산미가 많은 음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공자가 워낙에 이 문왕이 좋아한 청포절을 따라서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쉬워서 3년이 지난 뒤에야 익숙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이 절임 채소의 맛 자체도 조금 다르게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임 채소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신맛이 좀 위주이면서 부식으로 밥과 곁들여 먹는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이걸 다시 다른 재료의 조미료로 활용하는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김치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도 식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조를 해서 먹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었는지를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례나 예기, 이게 이 원래 그 왕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대부가들의 의례, 예법을 담은 기록인데, 거기에 이제 관직으로 김치와 김치류, 옛날 절임 채소류라고 해서 김치류하고 식초를 관장하는 관직이 아예 해인이라는 걸 썼고요. 이게 약간 식혜인자고요. 접대나 제사 음식으로 식초가 활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고급 음식 문화였고요. 제조법이 나와 있는 건 6세기경 산동지방에 있었던 농서인데 제면요술에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거는 이제 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식초를 중국이 전역에 만들어 먹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산동 지역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하고 밀, 콩을 이용한 식초가 있었고, 이 중에 이제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곡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쓴 것이, 강화원으로 쓴 것이 누룩하고 약간 그 우리나라의 고리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당화원이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이걸 만드는 날을 7월 7일로 딱 못 박아서 이날 만드는 걸로 제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371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371 만에 초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도 기록상에 남아있는 게 이제 많지가 않은데, 그 향약구급바의 고려시대 기록에 식초를 사용했다는 치료적으로 나와 있다는 기록만 있어서 만드는 방법은 조선시대 이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떻게 유사성이나 독자성이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보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청포나 도라지, 그다음에 감, 대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채소류, 이런 식초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같이 곡류를 원료로 해서 병행 발효 형식으로 식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건 7월 7일 하루로 양초일을 만드는 거니까 딱 정한 게 아니라 초하루라든지 병정일이라는 건 이제 식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열흘마다 돌아오거든요. 훨씬 더 식초를 만들 수 있는 날에 대한 정보? 이런 양들이 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푸른 보자기를 사용을 해서 초항아리를 쌈에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사악한 걸 물리친다고 해서 중국에서부터도 많이 썼던 건데 복숭아 가지를 이용해서 접는다든지, 이런 주술적인 것, 아니면 이렇게 양초길이라고 해서 유교적 이념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가필용이 만들어지니까 완성되는 시기가 원나라인데 이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진보됐기 때문에 이런 주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이념적인 게 약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발달하면서 그 조리성에서는 조금 제조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시면 재민요술 같은 경우는 좁쌀을 이용해서 만든 식초와 그 다음에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것과 꿀을 이용해서 만든 건 계속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당금 시기가 7월 7일로 한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가필용이 오게 되면 당금 시기를 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당금 시기를 정하는 건 누룩이나 고리를 만들 때 삼복, 더울 때, 한참 더울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때로 지정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후로는 굳이 거론이 되지 않고 발효 기간도 조금 많아지고 발효제도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보리가 초반부터 17세기까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담그는 시기도 5월 5일, 7월 7일 원래 재민요술에 있었던 것 외에 다른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많은 경험들, 많은 사람들이 담그고 시작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날 괜찮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나름대로의 제조 기술이 유입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7일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음양오행으로는 말씀드리겠지만 삼복하고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누룩을 띄우기도 쉽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제조 기술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계절적인 차이가 조금 없게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도라지나 감 이런 것들에 로 담그는 재료가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유의할 거는 우리나라의 증부살림경제라든지 아니면 임원신육지라든지 오주연문산정상 뭐 이런 실학서들이 주로 중국에 있는 조리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게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면서 그게 잘못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굳이 중국으로부터 문자 지식으로 유통된 건 다 빼고 속방만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하고 항상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양초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기보다는 양초일이 한정됐던 것이 좀 더 늘어나서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면 6월 보름, 매월 초하루, 11일, 21일, 7월 7일, 병정일, 유둔날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그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21번을 저어라. 사실은 이거는 진짜 무슨 식초를 만드는 과학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푸른 천으로 봉해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덮어놓으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양초 기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은 헝겊으로 덮을 때 21가닥을 이렇게 동여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초를 만드시는, 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을 제가 어제도 만나 뵀었는데, 본인이 이 초상균을 분양을 하면 본인이 있는 곳이 이제 대구인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얼마 못 자라고 이제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박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발효의 과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리를 이용해서 사용한 초가 이렇게 많이 종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병정일 외에 다양한 당금 시기와 기간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국 문헌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았던 우리만의 민간요법적인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과일초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누룩이나 고리를 만드는 문화는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나 이런 채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첨주식으로 술만 계속 더 갖다가 부어주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박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7월 7일이니 21일이니 병정일이니 이런 거라는 민속이 중국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 나올까? 이게 지금 음양오행 철학으로 봤는데 이게 당이고요. 이 7월 7일이라는 게 양수로 봤을 때 14579해서 9보다는 약간 작긴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해당하는, 이 상수가 해당하는 방위가 남쪽, 가장 뜨거운 남쪽이고 화기를 의미합니다. 발효의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질 수 있는 그 시기를 봤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 방위 중에서 이제 큰 숫자가 7월 7일이어서 아마 죄민요술에 나오는 숫자는 7월 7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병일과 정일이라는 새로운 양초 기일이 추가가 되는데, 이 병일과 정일이라는 거는 식간에 해당하는 날짜거든요. 병하고 정이 가리키는 방위가 바로 이 남쪽입니다. 병일하고 정일에 만드는 식초를 병정일이라고 부르고, 얘는 식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흘마다 계속 반복돼요. 1년 내내 열흘마다 만들 수 있는 식초가 되는 거고, 독특하게 임원 16지에 보면 병오일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통상 이제 많이 민속조사를 하시면 술을 만들 때는 해날 만든다고, 돼지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피가 맑아서 돼지날 만들고, 간장이 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피를 닮은 말날 제조한다고 하는데, 식초에서는 사실 이런 동물과 관련된 거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병오일이라고 해서 60일마다 돌아오는 날짜에 식초를 제조하는 게 임원 16지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푸른 도자기는 도대체 뭘까? 이게 푸른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쪽빛이기 때문에 이쪽이라는 게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식초 항아리에 다른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걸로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남색이라는 게 상징하는 것이 요기에 있는 건데, 목생화라고 해서 요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그 신맛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운이 도와서 어떤 식초의 발효를 잘 도와주길 바라는 염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초를 굉장히 많이 범용성 있게 먹었던 건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민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숙성 발효 원인 고리를 통해서 식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토착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기일이 7월 7일 외에 우리만의 다양한 노하우들이 서로, 내가 담갔더니 뭐 병정일날 잘 맛있게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이 그 빅데이터처럼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속 지식으로 전승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굉장히 식초를 잘 만들기 위한 문화가 어느 정도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병폐를 막기 위한 나름의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경험치들이 많이 축적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거가 필요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일본이 현미
식초 문화라고 한다면 그나마 제가 제조 기록상에서 봤을 때는 보리를 이용한 식초가 조금 많이 다양한 걸로 보여서 우리가 좀 보리초 문화라고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원료로 도라지, 감, 대추를 이용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당연히 당금 시기에 제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진 식초에 첨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담금법이 단순해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식초 용도가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댁에서 식초를 어떻게 요리에다가 넣어 먹는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좀 동의가 가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목적은 뭐 식초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게 저장, 산미료, 탈취 효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대동소이한데요. 예를 들면 국이나 조림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국 조림찜이건 굳이 동물성 이런 게 아니어도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가공 용도로 치즈를 만들 때 썼다든지 의료용으로 썼다든지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용도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채소 절임할 때는 마늘이라든가 생강, 동아 이 세 가지에서만 활용하는 게 나타나요. 대부분은 이런 건 김치 담글 때 소금이나 양념에다 버무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역시 중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런 단서들이 몇 군데 쓰여져 있는 게 있어서 영양권 안에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육류에 있어서는 닭하고 게, 자라 이 몇 가지 요리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쓴 건 아까 이제 궁중의 미초 문화에서도 보셨듯이 곁들임 재료로 쓰이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식치음료로 사용한 거는 이전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붕어찜 같은 게 특별히 생선 같은 걸 이용할 때는 그 생회를 초장에 곁들여 먹는 것 외에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에서 넣어주는 걸로는 굵은 붕어찜에 뼈를 연하게 하는 역할 외에 닭이나 게 요리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초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옆집에 식초를 들리러 가야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식초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이념을 실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래서에 아까 의례나 얘기나 이런 데 나왔던 대로 상차림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금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초 문화가 우리가 그 기술의 발달 얘기하기 없어서 음식에서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건 양주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발효 문화입니다. 술 만드는 거하고 식초 만드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래서 3대 축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주목하는 거는 김치연구소에서 오기도 했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김치를 잘 안 먹고 대부분 겉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묵은지 문화, 삼겹살에 같이 어우러지는 음식으로 묵은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서구식처럼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서 그 음식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 겉절이를 만들 때 식초를 넣을 수는 없고 김치 섭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안 먹는 문화라고 하면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으나 식초를 통한 이런 이 변화에 맞춰가는 섭취가 병행이 돼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세법이 이제 발령된 이후로 우리나라 가양주 문화가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저희가 연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초 문화가 사실은 조금 어차피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연착륙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정보들이 좀 남아있어서 지금 복원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여러 군데 그 식초 만드는 분들을 좀 찾아가서 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 이제 홍국으로 만드셨고 이화곡이나 삼회주곡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아예 누룩을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나름대로 좀 터득을 하셔가지고
지게미만 가지고 또 자연 발효를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누룩을 써야지 식초인데 안 쓰고 이게 식초가 맞냐 서로 조금 이견 대립이 있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양초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졌던 것처럼 뭐가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서 그 경험치를 통해서 나만의 식초 만드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여기에 지금 전시되시는 분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아서 무엇이 더 이게 우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대신 그걸 자연과학적으로 좀 해석하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산도가 얼마가 되고 얼마나 유용한 유기산이 많은지는 검증이 돼야지만 이게 정말 맞는 제조법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조리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복원하는 건 사실 그냥 복제죠. 복제도 물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저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떻게 먹었는지를 재현하고 알아둘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가 현대 사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제가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